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더 이상 춥지 않은데 저녁에 자꾸 추워져서 걱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목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조금 사람 없을 때 조금씩이라도 걷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오늘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분더킨트에 가서 조금 쉬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그러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책은 정말 이따가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오늘만 기다린 그런 책인데 고민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정상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정상을 강요하는 세상이긴 하죠. 꽤 오래부터 있었던 고민인데 어울리는 책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책은 정말 딱 여기에 맞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거 참 이상하죠. 약간 TMI이긴 하지만 저희 친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혼 언제 가냐, 결혼 언제 하냐, 시집 언제 가냐라는 그 물음의 차례가 이제 저한테 넘어져 왔잖아요. 저 이때까지 언니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 것 있잖아요. 여성의 나이 그리고 결혼 나이에 따라 세야 되는 것들, 성별을 떠나서 직업적인 문제들 그런 수많은 정상과 비정상인을 나누는 시선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장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 그 것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게 되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을 했죠. 사실 저거를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 거는 인간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똘똘똘 뭉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를 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 이 책을 읽다가 와, 이거는 정말 이 고민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누는 시선들, 인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책이 있구나 싶어서 가지고 와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책을 소개하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이고요.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라고 부제를 가지고 있고 염은옥 교수님이래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염은옥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 먼저 책이 너무 예뻐서, 맞죠? 너무 예뻐서 시선을 뺏긴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낙인 찍힌 몸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차별이었고 혐오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국이 굉장히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섣불리 했던 말들이 너무 실수가 될까 봐 항상 겁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이런 책을 통해서 단순히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낙인 찍힌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나에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별 혹은 고정관념들을 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먼저 인종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사회과학 책이라고 할까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책들은 작가가 어떤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들어가는 글이나 머릿말, 작가의 말을 꼭 읽는 편입니다. 여기에도 재밌었던 글이 뭐냐면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2016년 가을 인종주의에 대한 책을 쓸 계획이라고 했을 때 주변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천성이 게으른 데다 대책 없이 호기심만 무성한 탓에 사방으로 관심이 흩어지다 보니 10여 년이 흘러서야 본격 집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에 민감해졌다.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국인도 인종차별을 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이주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날로 험악해졌다. 타국에서 고생한다는 온정적 태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적대감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슬펐다. 왜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될까?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얄팍한 자부심이 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다. 이 책은 낙인 찍히고 배제당한 인종화된 몸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인종화된 몸을 통해 인종주의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이성, 자유, 평등, 생명 같은 단단한 명사들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분류의 욕망과 구분짓기의 탐욕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암시하는 작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평등은 자명하지만 추상적인 원리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려면 실제하는 개인들이 지닌 무수한 차이를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를 반면 교사 삼는다면 존엄과 평등처럼 자명한 진리이지만 선언과 당위에 머물렀을 때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저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오늘의 고민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정상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사실 이거 생각하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으로 얘는 정상, 얘는 비정상이야 라는 걸로 나뉘어지는 것도 사실 진짜 이상한 일인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습관화되어 있고 인간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왜 생겼는지 인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인권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항상 중심을 인간에 좀 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공통된 합일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리고 이 나눠진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가 늘 관심이었고 그것을 늘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인종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권 향상을 위해서 모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분류법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겠죠.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분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누기를 좋아하는 인간이고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를 인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혹여나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별? 혹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페미에 관련된 일이라면 여자, 남자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인간도 인종이라는 게 나눠졌잖아요. 생각해보면 인종도 이상해. 인종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디 인간을 인종으로 나누지? 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인종은 어디서부터 나누게 되었을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뼛속까지 부모님이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저 겸손하란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라는 저를 떠나서 겸손해라 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비교적 개방적이셨어요. 약간 방목형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 곁에서 자랐고 저희 학교만 해도 생각해볼까요?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학교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자애들이 조금만 넥타이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혼났어. 우리 교복에는 넥타이도 있었거든요. 여자는 넥타이를 해야 된다, 스카프를 해야 된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도 스카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저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한 번도 의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회사를 들어가면서 내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저의 세계관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강요받았던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의심이 들었고 찾아보니 내가 무수하게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는 당연한이라는 기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깨주고 있어요, 저의 세계관들을.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뭐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들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 공격하는 도구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일단 이해해보고 싶은 거죠. 그 첫 번째가 제 세계관, 당연하게 만들어졌던 세계관을 깨는 작업이었고, 그것들을 깨면서 저만의 또 다른 새로운 넓은 시야에서 보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세계관을 또 다시 정립을 하고 이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들한테. 왜냐면 어른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받아왔던 당연한 세계관들을 부수고 새롭게 재정립을 하고 그것들을 지금이 조금 더 풍요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 악습하는 문화가 없어지겠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N번방 막 정치인들 보면은 실수로 들어간 사람은 어떡하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끼리도 인식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뇌에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깨주면서 이것들이 당연한 상식이 되게 만들고, 그것들이 만연하다면, 상식으로 만연하다면 분명히 후대에는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도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봤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꼭 못 읽으신다면 이 영상이라도 제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혐오나 차별 관련한 책을 많이 읽으시면 타자에 대한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타자는 나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기가 딱 태어났어. 저 사람은 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인식되면서 타자를 인식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타자를 공부하는 것은 나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왜냐하면 타자는 나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타자를 다시 관찰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러한 고정관념이랑 차별이나 인식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서두가 길었죠.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책의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차부터 보면 인종에 갇힌 몸들이라고 해서 인종이란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인종의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다문화주의까지도 이어져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 목차에는 굉장히 단어들이 어렵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고 쉬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를 들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왜냐면 제가 추천한 책이 자꾸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책은 비교적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처음에 인종에 갇힌 몸들이라고 해서 인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베네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베네통 아시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의류회사인데 베네통의 광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에서 예를 든 게 광고 중에 하나가 흑인, 황인, 백인을 9명인가 이렇게 눕혀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의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학자들이 봤을 때는 또다시 색깔로 분류해 놓은 또 다른 역발상적인 그런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였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면서 인종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인종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눈 거잖아요. 백인, 흑인, 황인으로 색깔로 나눈 거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초에 먼저
얼굴 생김새와 피부색이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생물학적 인종 개념이 정착이 됐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린네의 분류학이거든요. 린네의 분류학이 인종을 분류하는 것의 첫 시초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린네의 분류학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린네가 자연의 체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나온 건데, 그가 처음으로 인간을 4가지의 변종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를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린네라는 사람은 변종이라는 단어를 썼지 인종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면 인종이라는 것들은 언제 썼느냐라는 것들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재밌었던 게 이 시기에 뇌의 기능이나 두개골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을 했대요. 근데 뇌라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 시기에 어긋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를 떠나서요, 서양의 모든 학문들은 신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린네가 계속해서 뇌를 공부를 하면 인간이 신에 의해서 우리가 신성한 속성이잖아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그런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뇌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단순히 린네는 인간과 동물을 연속선상에 배치한 분류를 했고, 이때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누가 먼저 인종을 분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인종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대요. 그래서 린네의 인간 분류에 힘을 실어준 또 하나의 과학 이론은 기후론이었대요. 그래서 자연학자들은 인간들 사이의 차이는 지리, 기후, 관습 등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일조량, 풍속, 해발 고도, 지형, 토질, 식습관 같은 요인이 중요했다. 어디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기후인가를 놓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에서는 지중해 지역이 온대 기후로서 인간 생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기후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체질론과 기후론에서 피부색은 상대적이고 유연한 개념이었으나 생물학적 분류와 결합하다 보면 견고한 개념이 되었대요. 그래서 린네는 자신의 분류에 인종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고 끝까지 변종이라고 썼다. 하지만 린네의 4분류법 이후 인종이라는 말이 점차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전까지 인간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인간 변종, 인간 차이 등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론, 기후론이 생물학적 분류랑 결합이 되면서 인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널리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종에 대한 개념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 인종을 나누는 것이 조각상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놀라웠던 이유는 몰랐어요. 몰랐지 않나요? 그냥 조각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빈켈만의 신고전주의 미학 이론에서 그리스 조각은 하얗게 빛나야만 했기 때문에 빈켈만에게 라오콘이나 아폴로 벨베데레 같은 고대 조각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깊은 샘에서 떠온 순수한 물과 같이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깨끗이 제거했기 때문에 맛은 덜하지만 몸매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중요한 것은 하얗게 빛나야지만 조각이 멋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죠. 서구 문화에서는 색채 공포증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화려한 채색을 낮은 문명과 연결짓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화려한 채색이 정말 볼품없는 것으로 취급을 당했던 거죠. 색채 공포증은 플라톤이 감각의 세계를 눈속임이라고 했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감각의 세계, 볼 수 있는 색채 같은 것들이 눈속임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면서 색이 있는 건 되게 하찮은 것이야 라고 판단이 되었겠죠. 이후 예술에서 사유를 보여주는 것은 칼라가 아니라 디세뇨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사유를 보여주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디세뇨는 디자인의 어원으로 고안, 창조, 의도라는 뜻이다. 칼라는 색을 뜻하는 라틴어 칼라에서 나온 말로 숨기다, 감추다, 윤색하다는 뜻을 지닌 켈로와 유의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서 사유를 보유하는 것은 선으로, 색은 가치가 떨어지는 장식적인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조각상도 굉장히 인종에
나누는, 그러니까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에 기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재밌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Get Out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장이 시작이 되고 흑인이 어떻게 해서 백인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흑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이어져 나오고요.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을 또 나눠서 설명을 해요. 흑인 여성은 또 흑인 남성보다도 더욱더 인격을 차별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흑인 여성의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흑인 여성들이나 흑인들의 해방을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포스터들이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쇠사슬에 묶여져 있거나 이런 포스터들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포스터가 그들을 해방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까,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을 또 들기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흑인도 그냥 단순한 인간인데 그런 단정한 사진, 그냥 평범한 사진들을 쓰면 될 텐데 자꾸 이러한 포스터들을 쓰면서 그들의 해방을 외친다는 거죠. 이런 게 아까 베네통의 9명의 사람들을 나란히 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또 다른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잖아요. 외국의 역사는. 그런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영향이 한국까지 미쳐졌다는 것들이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이나 서양 문화권,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을 따라하고 싶어서 저희들을 식민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분명히 파생되어서 우리 한국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테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한국에서 다양한 몸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 문화와 다문화를 나누고 한국인과 다문화인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문화가 외국 문화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한국보다 못한 문화라고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인종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다문화라는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 언어가 항상 인간의 인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한번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를 결정하는 것. 다문화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때가 언젠가 1876년 조선의 개항쯤으로 인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는데 서양 지식을 받아들인 개화파 학자들은 서구의 인종적 서열 속에서 조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고 열등한 조선인을 갱생시킨다는 명목으로 민족 개조를 주장했다. 한국의 인종 개념이 수용되던 당시 백인 서양인은 세계를 지배하는 우월한 권력자였다. 백인을 우월한 인종으로 경험하면서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고 비백인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약육강식의 논리인 사회 진화론과 서양이 동양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이 합쳐지면서 백인 우월주의는 한국인의 심성에 강하게 내면화되었다. 중요한 건 서양 지식을 받아들인 괴학파 학자들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서양의 문화가 결코 남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져 왔고 그것들이 대대대대 내려오면서 2020년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혼혈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차별점 그리고 불법 체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제가 인종과 인간에 대해서 정말 방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했던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제가 뼛속까지
가까이 있지 못해서 엄청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 책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 들려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일상의 차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말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규정짓고 판단하는 말에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어, 언어는 굉장히 인간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에 예민해져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새까만 애, 무자비한 무슬림, 잔인한 조선족 같은 스테레오타입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는 농담처럼 던지는 사소한 말 속에도 깃들기 때문이다. 혐오의 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건 듣는 귀를 여는 일이다. 타자의 몸에 더 씌워진 고정관념을 기꺼이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으려는 태도야말로 주체와 타자, 나와 낯선 이를 이어주는 끈이 된다. 말하고 듣는 행위는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냈던 공감은 동정이 아니라 동행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 동정이 아닌 동행을 언제까지고 반복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계신데 우리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판단하는 말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고 동정이 아닌 동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에 정말 여러분들 배울 게 많은 책이에요. 인권에 관한 이야기, 비정상과 정상인에 관한 이야기가 인종으로 흘러져 왔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먼저 공부해 보자라는 취지였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더 넓은 시야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꼭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든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든지 인권 향상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가 당연히 상식을 펴는 날이 올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후대에 물려주는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내용이 다 전달을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종이란 무엇일까? 라는 가벼운 질문들을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지금의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